안녕하세요. 전국의 학생 여러분, 맹은지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육사 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백석 시인 얘기했었죠. 백석 시인은 어떤 시인이다? 혼자 가족과 떨어져서 그 신의주에서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이랬던 시인이라고 했었죠. 외로워한 거에서 그쳐버리면은 좋은 시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외로워하면서 생각을 한 거야. 아, 이 외로움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구나. 나는 어쨌든 이 안에서 내 살 방법을 찾아야겠구나. 의지를 가져야겠구나. 그래서 힘들어하면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족과 헤어져 속상해하면서도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고 있고, 이런 지금 현재보다 나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석 시인이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배울 이육사 시인은요. 사실 이육사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면은 여러분들이 좀 빨리 해결이 될 거예요. 이육사 시인의 이 육사가 죄수번호죠. 이게 설이 두 가지예요. 264번이 죄수번호다라고 하는 설이랑 성이 이씨고 그 다음에 64가 죄수번호다라는 설이 있는데 어쨌든 64 죄수번호. 이 죄수번호를 본인의 호로 했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당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육사 시인이 무슨 죄를 지었죠?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죄를 지었대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선 죄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육사 시인이 본인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당하다. 나는 이 감옥에 당연히 있겠다. 나는 이건 죄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육사 시인은 굉장히 남성적인 시인이고 어떻게 보면은 의지적이고 되게 할 말은 하는 스타일, 직설적인 스타일이에요. 윤동주 시인이 이건 다 내 잘못이겠지? 내가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공부만 하는 것도 굉장히 부끄러워.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말투라면은 이육사 시인은 일본 너 꺼져 이거야. 딱. 그럼 한번 볼까요? 이육사 시인의 시를. 우선은 절정이라는 시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교목이라는 시를 살펴볼 건데 둘 다 세요. 그럼 선생님이랑 다시 옆에 와서 얘기를 해봅시다. 우선 이번 시간은 이육사 시인이고요. 절정이라는 시는요. 절정이 뭐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절정이기도 하고요. 갈등의 최고조인 부분, 그리고 제일 끝, 산봉우리의 절정, 이 끝을 뜻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교목은요. 나무죠. 어쨌든 나무야. 이 끝에 대한 얘기, 나무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자를 생각하고요. 화자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사실 태도는 말투에 드러나요. 만약에 나는 지금 힘들어요 라고 하면 보통 여성적 말투라고 했었죠. 여성적인 순종적인 말투야. 그 다음에 나는 힘들어. 나 이거 이겨낼 테야. 이러면 약간 남성적인 말투죠. 거기서는 의지가 더 엿보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자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태도가 어떤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교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목에서는 그 시어의 의미가 어떤지 시어의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화자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상황을 그 다음에 그 상황 안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태도 중심으로 살펴볼 거야. 알았죠? 그럼 절정에서 상황이 어떤지 중심으로 우선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갑시다. 앞으로 가서 총 4개의 연이죠. 우선 첫 번째 1년에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라고 했어. 여기 동서남북 보이면 여기가 북쪽이죠. 그러면은 나는 지금 매운 계절이 계속 너 춥지 하면서 북쪽으로 모는 거야. 그리고 제일 추운 북쪽에 딱 왔어요. 북방으로 휩쓸려 왔어. 그 다음에 2연으로 갑시다. 하늘도 지쳐 그만 지쳐 끝난 고원, 굉장히 높은 곳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그럼 봐요. 북쪽이야. 북쪽에 봤더니 북쪽에 이렇게 고원이 있는 거야. 이 고원에 칼날진 그 위에 고원의 맨 꼭대기에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러면 하늘도 지쳐 그만 끝난 고원. 다시 얘기해서 굉장히 높은 고원에 내가 혼자 딱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오다, 서다, 없다, 보다 말투를 봤을 때 굉장히 남성적이죠. 그 다음 봅시다. 어디에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무릎을 꿇고 싶어도 어디 꿇을 수가 없다.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다시 얘기해서 이 높은 곳에 이렇게 서 있어. 서 있는데 이 높은 곳이 예를 들어 이 종이만 하다고 생각해봐요. 이 종이만 한데 내가 위에 서 있어. 무릎을 꿇다간 떨어지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떡하지?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한쪽 발로 서 있으기엔 불안하고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이게 심리라고 생각을 해봐요. 북쪽 끝에서 칼날진 고원에서 끝에서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심리.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한계 상황까지 몰려온 거야. 사람을. 쥐가 궁지에 몰린다고 그러죠. 궁지에 몰린 거야. 그래서 북쪽 끝에 고원의 맨 끝에 딱 있는 거야. 그래서 무릎을 꿇을 공간조차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육사는 절정의 순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 눈을 감으면서 생각해 볼 밖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겨울은 뭐다?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겨울은 무지개다. 겨울은 무지개다. 이것은 이것이다. 무엇은 무엇이다. 이런 걸 은유법이라고 해요. 은유법인데 겨울은 무지개다라고 했어요. 다시 옆으로 와서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절정의 상황이죠. 다시 얘기해서 지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야. 이런 걸 극한 상황이라고 하죠. 극한이야, 극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안 좋은 상황이야. 부정적인 상황, 힘든 상황 다 똑같아. 만약에 이육사 시인의 시대인 일제시대를 적용한다면 이거는 일제시대의 상황이겠죠. 이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가지고 얘는 지금 이 화자는 무릎도 못 꿇고 어떡하지 하다가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생각하는 거야. 됐죠? 여기에서 극한 상황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생각하는 그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이거를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강철 알죠? 강철. 무지개 알죠? 빨주노초 파남보. 그럼 봐요. 화자가 지금 고원의 끝에 서 있죠. 고원의 끝에서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야. 겨울은 무지개. 여기까지. 겨울은 무지개이다.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겠죠. 무지개가 보통 어떤 뜻이 있어요? 뭔가 다채롭고 희망. 저 멀리 무지개 건너편에 어떤 나라가 있을 것만 같고 이런 거죠. 소망. 겨울은 무지개 하면 뭔가 안 좋은 뜻 같진 않죠. 겨울은 무지개 좋은 뜻 같죠. 여기까지. 겨울은 무지개. 겨울은 무지개야. 그러면 여기서 겨울은 무지개는 좋은 뜻이야. 맞죠? 근데 무슨 무지개? 강철 무지개래. 강철은 뭔가 단단하고 강하고 센 거죠. 사실 이 절정이라는 시가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에 나왔을 때 이 강철로 된 무지개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야 됐어. 한번 우리 해봅시다. 겨울은 무지개이다까지는 안 좋은 건 아니죠. 여기까지 해봐요. 겨울은 무지개이다는 좋아. 근데 강철로 된 무지개래. 왜 강철로 된 무지개일까? 잘 봐요. 겨울은 무지개다. 다시 얘기해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겨울은 희망이다. 하지만 철로 됐어. 막혀 있어. 뭔가 지금은 무지개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강철인 거야. 다시 얘기해서 희망이긴 희망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희망? 너무 센 희망? 지금 현실이 힘드니까 강철로 된 무지개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지금은 뭔가 비극적이니까 무지개가 정말 있을까? 희망이 정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강철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희망이긴 희망인데 지금은 너무 비극적이기 때문에 비극적 상황에서의 희망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 단단한 희망, 강인한 희망, 차가운 희망 있을까? 과연 희망이 있을까? 이런 얘기지. 됐죠? 그럼 여기까지 생각을 했을 때 1년에서는요 동서남북의 북으로 갔죠.
이거는 수평적인 거리에서의 한계를 뜻해요. 그래서 우선은 수평에서의 한계가 왔어. 그 다음에 이연에서는 북의 고원의 끝에 섰다고 했죠. 그러면은 수직적으로도 제일 높은 곳. 이 사람이 자기 발로 갈 수 있는 제일 높은 곳. 뭐 히말라야산. 북쪽이니까 뭐 예를 들어 히말라야산은 비교도 안 되게 더 높은 산이 있다고 칩시다. 수직적으로도 한계에 온 거야. 이건 지금 공간적인 얘기죠. 그러면 이걸 마음으로 바꿨을 때 수평적으로 한 개, 수직으로 한 개로 왔다는 건 완전 끝까지 코너에 몰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육사 시인이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야. 일제강점기에 이만큼 우리 민족들은 힘들다. 코너에 몰렸다. 힘들다 이건 거야. 됐죠? 그럼 우리 빨리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절정이란 시는요. 화자가 극한 상황에서 나 정말 극한이야. 힘들어. 하지만 무지개가 있잖아. 희망을 가져라는 의지가 보이는 작품이에요. 한번 봅시다. 핵심 정리의 주제. 극한 상황에서의 극복 의지. 보이죠? 그래서 성격도 의지적, 상징적, 그리고 지사적이라고 써있는데 지사는 애국지사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위해 싸운다 막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를 보면요.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섰고요. 한 발 제곁 디딜 곳조차 없다고 그래서 극한의 절정에 왔는데 거기서 생각을 한대요. 뭐라고?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다시 얘기해서 일제강점기를 지금 극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보면은 시어의 의미가 중요한데 상황을 보여주는 시어는 북방과 고원. 다시 얘기해서 한계. 그 다음에 태도로 보여주는 시어는 무지개.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매운 궤절에 채찍에 갈겼대요. 북방으로 왔대요. 칼날진 위에 섰대요. 강철이 됐대요. 이런 것들은 다 차갑고 강렬하고 센 이미지 맞죠? 결국은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뜻하는 거죠. 다시 절정에는 일제강점기의 부정적 현실을 나타내는 시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매운 계절, 채찍, 북방, 칼날, 강철 이런 이미지를 잘 봐놓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표현상 특징에서 보면은 극한적 상황이 점점 세지고 있어. 점점 극한으로 가고 있어요. 공간이 압축되면서 점층적으로 상황이 고조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라고 했죠. 사실 강철하고 무지개는 반대되죠. 이 반대되는 걸 같이 쓰면서 강철로 된 무지개는 마치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 했어요. 아니면 지워지지 않는 지우개랑 비슷해. 찬란한 슬픔이랑 비슷해. 뭐죠? 말이 잘 안 되는 거야. 강철로 된 무지개. 뭔가 힘든 희망. 이거랑 똑같은 거야. 됐죠? 그래서 이 강철로 된 무지개는 무슨 법? 힘든 희망. 이런 걸 역설법이라고 그러죠? 역설적인 표현이 쓰이면서 그만큼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겠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강철의 강인한 이미지와 무지개의 화려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결합하여 관조적 자세, 바라보는 자세죠. 바라보는 자세를 통해서 비극적 상황을 초극하려는, 극복하려는 의지를 표현했대요. 그 다음에 1, 2연에서 한계 상황을 보여준 다음에 3, 4연에서 마음을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여기에서 3년에서 그래, 내가 이런 상황이지. 그래도 극복하겠어 라는 마음의 변환이 보여져요. 됐죠? 어쨌든 이거는 일제강점기에 쓴 시잖아요. 일제강점기에는 내가 일본 밑에 서 있는 건 어쩔 수 없어. 일본 밑에 있으니까 나는 일본 시민이 되어야 돼 하면서 일본을 찬양하는 글을 쓰고 그 다음 일본 밑에서 어쨌든 돈을 벌어먹어야 되니까 일본이 쓰라는 글을 쓰는 문인들도 있는가 하면 나 안 써버릴 거야. 나 일본 밑에서 글을 써버리느니 죽어버릴래 하고 시 쓰고 죽어버리는 시인도 있고 그리고 난 계속 일본에 저항할래 하면서 저항하면서 막 옥에 갇히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시인도 있고 시인이 대조됐어요. 그 중에서 이 이육사 시인은 굉장히 적극적인 저항 의지를 보인 시인이야. 그쵸? 그래서 이 시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저항 정신 그리고 극복하려는 의지, 태도 그걸 잘 봐두면 되죠. 그 다음 작품을 봅시다. 교목이라는 작품이죠. 교목은
이 교목이라는 나무예요. 이 나무의 성격이 어떤지를 잘 봐놓으면 돼요. 같이 봅시다.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아라. 나무가 있어요. 근데 하늘에 닿을 듯 하대요. 선생님이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데 뭐 나무 정도야 뭐. 있어. 아우 잘 그렸다. 땅.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하늘에 닿을 것만 같대요. 그 다음에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섰대. 구름.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무슨 얘긴진 모르겠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만 보면요. 하늘에 닿을 듯이 나무가 커요. 세월에 불탔다. 세월에 불탔다는 건 세월이 오래됐다라는 뜻이죠. 우뚝 남았대요. 그래도. 그러면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차라리 이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는, 원래 설레는이 맞는데 시에서는 이렇게 문법적으로 틀려도 되죠.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이 사실은 틀린 표현이에요.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다. 여기까지. 나무가 우뚝 서 있어요. 그 다음에 낡은 거미집을 휘둘렀어. 그리고 꿈길에 혼자 설렜어. 그 마음은 뉘우치지 않는데. 나는 안 뉘우치울 거야. 안 뉘우치울 거야? 나 안 뉘우칠 거야 이거야.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퀴즈 하나만 낼게요. 이 낡은 거미집은 부정적인 표현일까요? 긍정적인 표현일까요? 낡은 거미집. 아직 화자는 나와 있지 않죠. 화자는 드러나 있지 않은 나죠. 드러나 있지 않아. 근데 화자가 이렇게 얘기해. 나무를 보면서 하늘에 닿을 것 같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저렇게 우뚝 서 있네. 야, 차라리 꼭 봄 되지 말아라. 저렇게 있어라. 그 다음에 낡은 거미집 휘둘렀네. 꿈길에서 혼자 설렜네. 마음에 뉘우침이 없네. 그럼 여기서 낡은 거미집은 부정적이다. 손 들어봐요. 선생님이 지금 다 보여. 카메라 화면으로 다 보여. 낡은 거미집이 부정적이다. 그 다음에 괜찮아, 손 들어. 그 다음에 낡은 거미집은 긍정적이다. 손 못 들겠지만 어차피 맹은지 선생님 못 보는데 다 봐. 낡은 거미집은 지금 잘 봐요. 휘두르고 있다고 했잖아. 표현을 잘 생각해봐. 내가 거미줄이 앞에 있어. 거미줄이 앞에 있는데 거미줄을 소중히 여겼다. 거미줄을 보호했다. 거미줄을 바라봤다. 이 전 시간에 갈매나무를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죠. 거미를 생각했다. 이러면은 그 거미줄은 긍정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휘둘러 버린다고 했어. 이건 마치 뭔가 거치적거리는 거, 아이, 치워, 귀찮아. 이런 거랑 똑같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낡은 거미집을 휘둘렀다는 것은 이 낡은 거미집이 부정적이라는 거야. 낡았다고 했잖아. 거기다. 게다가. 낡은. 만약에 긍정적으로 쓰려면 낡은이 아니라 빈티지, 오래된 이런 식으로 좀 더 좋은 표현을 찾았겠지. 근데 낡은, 휘두르고 앞에서도 부정, 뒤에서도 부정적인 거죠. 됐죠? 어쨌든 여기에서 낡은 거미집은 휘둘렀어요. 그 다음에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렘을 느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에는 뉘우침이 없어. 나는 반성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 화자는 반성 따위 없는 거야. 만약에 뭔가 누가 나보고 너 육사야 너 되게 잘못했어. 너 빨리 반성해라고 했을 때 나 반성 안 해. 이거야. 됐죠? 그 다음 마지막 3년 검은 그림자가 쓸쓸하면 그림자가 있어. 이렇게 그림자가 있잖아.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아, 호수도 그려야 되니? 호수가 있어. 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지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호수 속 깊이 이렇게 거꾸러진다는 건 결국은 그 호수 위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한다는 얘기랑 똑같지 않아요? 그쵸? 검은 그림자가 쓸쓸하면, 그러니까 그림자가 막 시꺼매, 쓸쓸해. 그럼 뭔가 안 되겠어. 그래서 호수 속 깊이 거꾸러졌어. 죽어버릴 거야, 이거야. 그래서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라고 했어. 이거는 차마 바람도 못 흔든다. 윤동주 시인의 시에서는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면서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잎새를 흔들 정도의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 엄청난 바람이라도 흔들진 못할 거다.
라고 한 거예요. 봐요. 말하라, 아니라, 못해라. 약간 문법적으로는 이상하긴 하지만 셋 다 명령이죠. 하지 마. 뉘우치지 마. 흔들지 못해라.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명령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의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육사 시인의 의지가 굉장히 돋보이는 시인데 결국은 이 나무를 보면서 나무 너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섰네. 굳건하네. 굳세네. 봄도 꽃피진 말아야겠네. 너는 이제 여기서 끝나야겠네. 그 다음에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을 혼자 설레는 마음은 뉘우침이 아니라 너는 반성하지 말아라. 지금 우뚝 서서 그냥 당당하게 우뚝 서 있어라. 그 다음에 만약에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부정적인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한다? 죽어버려라. 죽음으로 나는 지금 현실을 극복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차마 바람도 흔들지 못한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못한다. 이 나무를 바람 정도가 흔들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얘처럼 될 거다 이거야. 나는 굳세고 반성 따위는 없고 만약에 반성하라 그러면 죽어버릴 거야.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못해. 되게 남자죠. 완전 상남자죠. 그러면 옆으로 와서 봅시다. 지금 교목에서는 화자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태도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말하라, 아니라, 못해라. 딱 하나야. 의지. 그죠? 그냥 교목이라는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의 속성과 나는 똑같이 할 것이다. 이게 끝이야. 의지. 그래서 1년에서는 부정적 현실을 거부하고 의지를 가지겠다. 말하라. 그 다음에 2년에서는 나는 뉘우치지 않겠다. 후회 안 하겠다. 반성 안 하겠다. 물론 진짜 잘못한 건 반성하겠지. 근데 나는 잘못이 아니다. 이거지. 그 다음에 3년에서는 차라리 죽어버릴 거다. 이럴 정도로 의지가 강해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의 어조는 뭐죠? 의지적 어조죠. 그쵸? 그래서 성격 한번 봅시다. 의지적, 저항적, 상징적, 지사적. 지사는 애국지사라고 했죠. 중심 소재는 교목이고요. 주제는 암담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는 꿋꿋한 의지. 굉장하지, 의지가. 애기들 보면은 막 그런 거 질문하잖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랬을 때요. 애기들이 보통은 그때그때 바뀌어요. 만약에 엄마가 뽀로로 인형을 사줬어. 그러면은 엄마가 좋아. 그리고 만약에 아빠가 놀아줬어. 그러면 아빠가 좋아. 이래요. 그때그때 바뀌어. 그리고 엄마 앞에서는 엄마, 아빠 앞에서는 아빠 막 이래. 근데 그 중에 진짜 굳센 애기 있어. 가끔 내가 장난으로 물어보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면은 우리 부모님이야. 막 이런 애기가 있어. 막 3살짜리 애기가 우리 부모님 딱 이래. 어떻게 물어봐도 에이 그래도 한 명만 선택해봐. 우리 부모님. 한 명만. 없어. 딱 이래. 그런 굳센 애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이육사 시인도 마찬가지야. 주변에서 어떤 유혹이 들어오든 뭐가 오든 얼마나 힘들든 너 내가 엄마가 좋다 그러면 사탕 줄게 또봇 사줄게 이러든 굴하지 않는 거야. 나는 부모님. 이거랑 똑같은 거야. 됐죠? 그래서 지금 꿋꿋한 의지. 이렇게 의지 뚜렷한 시도 사실 많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꼿꼿해. 그 다음 봅시다. 특징.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고요. 각 연이 부정어야. 말다, 아니다, 못한다. 부정어의 3개죠. 말다, 못. 안 한다, 못한다. 그쵸? 부정어로 마지막을 하면서 그만큼 저항 의지를 강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낡은 거미집과 검은 그림자 좋아 안 좋아요? 안 좋겠죠? 얘기했죠? 앞과 뒤를 보라고. 낡은 그림자는 낡은 그림자래. 낡은 거미집은 낡고 휘두른다고 했으니까 안 좋고요. 검은 그림자는 검고 쓸쓸하다고 했으니까 안 좋고요. 됐죠? 그러면 이 둘을 일제강점기라고 본다면 여기서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우뚝 쓴 건 뭘까? 결국은요. 광복을 향한 열망 정도로 보면 되겠죠. 세월은 고통의 세월, 호수는 죽는 이미지죠. 여기선 바람은 유혹, 탄압, 시련, 고난 이런 게 되겠죠. 그럼 표현상의 특징 봅시다. 단호한 의미의 부사가 많아요. 부사는 주로 서술어를 꾸며주는 말. 차마, 아예, 마침내, 차라리. 단호하죠. 결국은 이거는
의지적 태도를 보여주고요. 의연한 태도라고 여기 써놨어요. 그 다음 54쪽. 강인하고 의지적인 남성적인 말투, 남성적인 어조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종결음이 얘기했었죠. 결국은 저항을 뜻해요. 부정, 반대하는 거죠. 반대가 저항이죠. 그 다음에 이육사 시인에 대해서 선생님이 써놨었죠. 안동 출신이에요. 선비 집안, 선비들이 보통 안동에 많다고 그러잖아. 옥사를 했고요. 광복을 못 보고 옥사를 하셨어.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퇴계 이황의 14대 손이에요. 선비 정신이 굉장히 컸고요. 의열단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17번이나 투옥됐대요. 그래서 민족의식 그리고 향수로 이루어진 시 세계는 이런 이육사 시인의 삶에서 결정이 된 거죠. 어쨌든 그 시인의 삶이 시에 반영될 수밖에 없죠. 선생님이 시 수업하면서 선생님도 시를 썼다고 했었죠. 가을바람이라는 시 썼다고 그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시도 역시 선생님의 삶과 연관이 있죠. 첫사랑이 바람을 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가을바람이라는 시를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육사 시인도 선비 집안이야. 거기다 일제강점기가 닥쳐왔죠. 절대 굴하지 않아. 일본에 굴복하는 건 있을 수 없어. 왜? 나는 선비니까. 그래서 그런 삶에 영향을 끼쳐서 이런 시를 썼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육사 시인의 절정과 교목을 살펴봤는데 이 두 시에서는요. 둘 다 정서보다는 정서는 다 일제강점기야 이런 거 인식하는 정도예요. 태도가 더 중요해요. 절정이라는 시도 그리고 조목이라는 시도 둘 다 의지적인 태도가 엿보이죠. 그 의지적인 태도를 극한 상황을 설정하면서 절정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교목의 성격과 대비하면서 교목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목에서는 그 시어의 앞과 뒤를 잘 눈치를 봐서 거미집 부정적이구나. 그림자 부정적이구나. 이런 식으로 눈치를 봐서 이렇게 그 시어의 의미를 추측하면 돼요. 사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시어의 의미를 통해서 마지막의 태도는 서술어를 보면 돼요. 절정 같은 경우에는 오다, 서다, 없다, 보다 이런 식으로 반말을 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의지를 강조했다면 교목이라는 시는 부정어를 하면서 부정어의 명령어죠. 말하라, 아니라, 못해라 이렇게 의지를 강조한 거죠. 이렇게 이육사 시인은 일제강점기의 저항 시인이고 의지가 강했다는 걸 알아서 앞으로 시험에 이육사라는 이름이 나온다면 무조건 저항, 의지 이렇게 보면 맞아요. 알았죠? 특히나 이육사 시인의 시가 나오면 시험 문제에는 태도 문제가 거의 나오거든요. 태도는 거의 다 의지죠. 그 의지가 드러나는지 드러나지 않는지는 서술어를 보면서 파악을 하세요. 오다, 서다, 없다, 보다라는 절정이나 아니면 교목에 말하라, 아니라, 못해라 같은 거. 알았죠?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육사 시인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 거예요. 우리가 현대시를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그 시도 해석을 하고 그 시인의 경향도 같이 보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도 생각을 해야 돼요. 김영랑 시인에게 중요한 거는 영랑, 그 운율이었죠. 이육사 시인에게 중요한 건 뭐라고요? 태도. 의지적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울 건 외우면서 그 다음에 들어가 봅시다. 이번 시간 고생 많았고요. 마칠게요. 감사합니다.